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사소한 일들 속에 삶의 지혜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다 즐겁고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지혜를 담은 책들을 모았습니다.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입니다. 김혜영, 이수란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심리학 관점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뭔가를 미루거나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한다. 원래 그렇다. 이 일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인데요. 문제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내 선택은 쏙 빠지고 의무만 남아 있으니 역시 미룰 궁리를 하게 됩니다.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말은 의외로 힘이 셉니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셀프 토크라고 하는데요. 선택과 긍정을 담은 셀프 토크는 자기 확신을 품게 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해야 한다라는 말 대신에 이걸 하겠어 라고 말하고 반드시 끝내야만 해 대신에 지금 시작할까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일은 너무 중요해 대신에 하나씩 해보자 라고 말하고 쉴 시간도 없네 대신에 산책할 시간을 만들어야지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셀프 토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할 일을 생각하는 순간 압도되곤 합니다. 왜 늘 할 일은 가득 쌓여 있는지 도대체 언제 다 하나 싶습니다. 한숨과 함께 소파와 한 몸이 됩니다. 이때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셀프 토크 한마디는 바로 일단 시작하자라는 말입니다. 일단 시작하자 이 말을 내뱉고 자리에 앉으면 뭐라도 하게 되고 시작하고 나면 어느새 많은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진짜 나를 찾는 순간은 변화와 함께 찾아오곤 합니다. 늘 하던 방식대로 늘 하던 행동을 할 때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학, 취업, 승진, 결혼, 출산, 이별 등 변화에 부딪히면 이게 맞나? 이런 상황에서 나다운 건 뭘까 고민하게 됩니다. 변화는 다르게 바라보길 요구하는 위기 경험이기도 합니다. 위기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툭 던진 넌 선생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는 한마디가 또 용돈벌이로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 죽이 잘 맞을 줄 알았던 사람과의 갈등이 모두 위기 경험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 만큼 들어도 정체감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중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도 전환기는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의문이 생기고 인생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을 느끼며 동시에 그동안 성취한 것들의 만족감도 느낍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직장에서는 역할을 재조정합니다. 무언가 배우며 해내던 사람에서 누군가에게 전수하며 이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런 전환기에 성공적인 재정립이 일어나면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민과 혼란의 시간 없이는 인생의 절정기도 없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할수록 중년의 위기가 깊을수록 더 찬란한 절정기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은 사회가 부과한 혹은 외부에 보여주는 인격인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착한 학생부터 다정한 친구, 성실한 직장인, 희생적인 부모까지 맡은 배역도 다양합니다.
각 배역의 얼굴인 페르소나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기능적이지만 이 가면이 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년은 가면을 벗고 가면 없이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는데 오히려 가면을 벗으면 더 후련하기도 하고 하나의 가면만 쓰고 다니느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페르소나 자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면 없는 민낯만이 진정한 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땐 가면을 쓰고 벗고 싶을 땐 벗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가면이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페르소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린 시절엔 더 예민하게 느껴졌던 꺼내면 큰일 날 것 같았던 내면의 그림자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포용하는 그릇이 그만큼 커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완벽을 추구한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설사 완벽에 가까워진다 한들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을 바랄수록 현실과의 간극을 느껴 자괴감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조금은 더 자유롭게 또 일상에서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함이 없음을 받아들이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작은 부족함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나 자신이나 타인이 완벽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품고 있기에 기대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서 구멍이 보이면 채우고 싶고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원래 모든 사람에겐 구멍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런 면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구멍을 발견해도 원래 그런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완벽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잠깐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이라 생각하는 그 지점이 누군가에게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완벽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해지기보다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 같고 더 해야만 할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롭다면 완벽은 없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나 나나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라고 되뇌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있는 자존감을 키우려면 도전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삶의 도전의 직면에 직접 경험해보고 실패하면 실패해서 배우고 성공하면 성공해서 자신감을 얻는 실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들겠지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실행이 중요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하기 위한 고민은 쓸모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았다면 도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노력하며 실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뒤따라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잘해서 나를 사랑하고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감정이 샘솟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사소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의 원인이면서도 상태이기도 한 것이 무기력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분명한 길은 무언가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놓고 있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삶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음식을 차려 먹고 그릇을 치우는 소소한 일상이 하루를 지탱하고 삶을 유지시킵니다. 우울과 함께 찾아온 무기력감은 이런 소소한 것을 놓게 만듭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러한 일상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만사 귀찮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순간에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고 나를 위해 요리를 하는 것,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우울로부터 한 발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할까 말까, 언제 할까를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규칙적인 습관으로 해내는 일이 많아질수록 삶은 안정감으로 채워집니다. 자신만의 리추얼을 지켜나가다 보면 할 일을 자연스레 하는 동시에 무언가 해내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이 끼어들 틈이 점점 좁아집니다. 위로의 마음은 공통이지만 위로의 언어는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로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괴롭고 슬픈 이유가 다르니 위로받는 순간도 제각각입니다. 실생활에서는 괴로움, 슬픔을 떠올리지 않아도 힘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는 소소한 순간에 위로받았다 혹은 위로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위로의 순간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또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느껴질 때, 고단한 몸을 푹신한 소파에 파묻을 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풀어지는 바로 그 위로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도 큽니다. 열심히 한 일을 인정해 줄 때, 요즘 힘들지 하며 티내지 않은 마음도 알아줄 때, 그리고 가만히 안아줄 때, 위로받은 경험을 나열해 보면 매우 다양한 순간, 다양한 방법이 등장할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의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는 먼저 위로의 순간과 의미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말을 들을 때 위로받지만 누군가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포옹 한 번에 위로받습니다. 누군가는 내 말 좀 잘 들어달라는 말로 위로가 필요함을 표현하지만 누군가는 밥 사달라는 말로 위로를 구합니다. 위로는 결국 사랑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위로받고 싶다는 말에는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정말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위로하고 싶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그렇기에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에서 위로가 시작됩니다. 멋지게 내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스샤오옌 지음, 양성이 옮김, 다연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그러나라는 핑곗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그러나라는 말로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아도 될 만한 온갖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할 뿐 아니라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가 만들어낸 모든 핑계와 이유를 던져버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모든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지나가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회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거나 우리가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구석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내 운명은 내 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구나 충분히 불평, 불만을 늘어놓아도 좋을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완벽한 것이 있을까?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공평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후 행동하려는 사람은 영원히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불만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다소 만족스럽지 않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곧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시간에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만 하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해야 합니다. 웃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건강, 기분, 타인과의 교류, 사업의 성패, 인생의 진정한 의미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쾌하게 웃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한 표정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고뇌, 걱정, 불만, 분노, 고통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커다란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근심 하나에 머리가 하얗게 샌다라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만이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쁨을 세상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웃음은 우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성공의 보증수표입니다. 웃음은 즐겁고 행복한 삶의 태도를 지니게 해주고 타인과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넓은 도량을 키워주며 이에 득실에 연연하지 않고 솔직하고 담백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웃음을 수양하는 것은 곧 인품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은 항상 근심 걱정을 멀리 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그 즐거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늘 성공을 꿈꾸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 성공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성공 비결은 없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상은 영원히 상상일 뿐입니다. 상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방법은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지혜로운 고집이 아닌 집착은 화를 부릅니다. 심리학자들은 고집이 사고를 편협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고집이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성격 장애입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확실한 주관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고집을 모두 갖춘 사람만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거나 세상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열등감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쉽게 자포자기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하찮은 인간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의식 속에 열등감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열등감을 이겨내는 일이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성공에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은 고칠 수 있지만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열등감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벌하는 일입니다. 단 한 번 화를 낼 때마다 성공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의 상처가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중의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화는 간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화를 내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백해무익합니다. 화를 내는 데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감정이 끌리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습관은 아끼고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 또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습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천천히 몸에 배 굳어진 것입니다. 습관의 힘이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인식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습관은 대부분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힘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이라면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나쁜 습관은 최대한 빨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평소 개인 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큰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작은 좋은 습관이 모여 큰 성공을 만듭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룰에 의문을 던져라 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템플러 지음, 조 헤란 옮김, 시그마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 좋은 사람이 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장점을 너무도 당연시 여기고 우리에게 없는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췄습니다. 둘을 섞으면 남들보다 더 나은 것도 부족한 것도 없어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른 이에게 초점을 맞추면 정작 자신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의 장점을 부러워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룰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는 쉽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일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살아갈 행복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이 누릴 행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난 과거에 현재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삽니다. 그들은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환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강하다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거나 최소한 독자적인 방법으로 사건의 여파를 해결하면 됩니다. 남 탓으로 돌리거나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으면 충분히 승자가 될 수 있음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내몰 수 있습니다. 새로운 룰은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룩한 성과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 된다면 자신감을 찾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찾고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에 대해 매몰차게 판단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용기를 불어넣는 친구와 가족, 멘토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판단력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자신이 가장 중요한 판결자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분명한 가치관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선의의 지지자가 많더라도 자신의 행동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역경의 순간에도 담담해지고 힘든 결정의 순간에도 과감히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발견해야 합니다. 새로운 룰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것들은 모두 공짜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공짜로 좋은 것들을 몇 가지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짜로 얻는 대상과 시기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시기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편 진짜로 소유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친구와 가족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짜로 얻지 못합니다.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려면 서로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이 따르는 모든 일은 상처를 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희생을 합니다. 경이로우면서도 흥미진진하며 생동감을 불어넣는 일에는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새로운 룰은 가치 있는 일은 고통이 따릅니다. 조금씩 바꾸면 된다. 작은 불만족스러운 일은 조금씩 수정하면 그런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중요한 일이라면 절대로 우물쭈물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온 열정을 다해 변화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잘 견딜 수만 있다면 과감한 변화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룰은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면 과감히 실행해야 합니다. 나는 최고다. 긍정적인 태도와 자긍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직성을 희생해선 안 됩니다. 본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정말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항상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태해집니다. 실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단정하면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룰은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우리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1시간 또는 아침 반나절을 보내곤 합니다.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영원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날마다 사소한 일이라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무의미한 일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룰은 오늘 보낸 시간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일 뿐이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므로 어떤 행동을 하든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잘것없는 행동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누군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선택이 모여 자신을 정의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저버린다면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옳은 일은 옳은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초라하더라도 옳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룰은 사소한 일들이 전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만 한다. 만일 자신이 잘하는 것만 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일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신감을 기르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과연 잘 해낼지 확신이 들지 않아 그 일을 거절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라도 흔쾌히 수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어떤 도전 과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고 어떤 발전도 없이 항상 정체 상태로 남게 됩니다. 다만 자신의 한계점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작은 도전 과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룰은 자신의 능력을 힘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일만 한다. 스스로 새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소재를 제공하고 다른 활동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좋든 싫든 모든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감동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자신이 아주 좋아하는 일을 찾을 것입니다. 만일 새롭게 인생에 접근하지 않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면 아주 작은 수준의 변화라도 그 변화를 끌어안고 기회를 잡은 뒤에 한껏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다룰지를 잘 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조금 걱정이 될지도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는 큰 즐거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룰은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심플한 생활의 권유라는 책입니다. 마스노 슌묘 지음, 김혜진 옮김, 더난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무언가를 구하기보다 먼저 버리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 굳은 믿음을 버리는 것, 소유물을 줄이는 것,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나 육체의 짐을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물의 흐름을 잘 보고 가뿐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버리는 순간 새롭게 들어오는 것은 풍족함과 여유입니다. 큰 운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흰 구름은 저절로 오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밭농사를 짓습니다.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도 없이 그 더위를 묵묵히 견딥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면 먼 곳에는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아, 저 구름 아래 있으면 분명 서늘하겠지. 빨리 저 구름이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며 구름이 오기까지 일을 잠시 쉴까 하는 유혹도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름은 자신이 있는 곳까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쉬는 사이에 해가 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구름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더위를 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구름이 서늘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름이란 바꿔 말하면 운이나 기회를 말합니다. 운의 축복을 받은 타인을 부러워해도 소용없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한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운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로 고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종의 시조인 달마 대사에게 가르침을 계승한 해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가 달마 대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마음은 항상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디 이 불안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요. 해가가 호소하자 달마 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그 불안을 없애주겠다. 그러니 우선 그 불안이라는 것을 내 눈앞에 꺼내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금 떠안고 있는 불안입니다. 하고 눈앞에 내어놓으면 내가 반드시 없애주겠다. 자, 꺼내보아라.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해가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사실 실체가 없다는 것을요. 실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던 일이 얼마나 공허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우리 마음이 멋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불안에 실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즐거움은 언제나 자신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괴로운 일이 닥치면 무심결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집니다. 나에게는 이 정도의 일만 맡겨준다. 이런 일 누구라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일의 기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눈앞의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것이 다음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경우 진짜 즐거움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이 계기가 되어줍니다. 현재 주어진 장소, 현재 주어진 역할, 오늘 만나는 사람, 약간의 사건, 무엇이 계기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런 일 따위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무튼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교에는 무념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심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휴식까지 앞으로 몇 분 남았을까라든가 이 일은 시시하네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휴일에 놀면서도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눈앞의 것에 그저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랄 정도로 힘이 생겨납니다. 영과 운이 몰려오는 생각법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도 하나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어떤 것이라도 맡겨주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과 만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생각이 들고 싫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고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일의 주역은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면 어떤 일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을 멈추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상태, 이것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등으로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 누구나 필사적으로 머리를 쥐어짭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오로지 생각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것은 사실 마음의 틈에 있습니다. 사고와 사고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고의 틈에 마음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을 가져옵니다.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업무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다음의 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 오는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좋은 인연이 차례로 묶이는 것입니다. 악연은 자신이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인생의 뼈대입니다. 모든 것은 알아차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할 수 없었던 것이 오늘은 가능해지도록 변합니다. 어제와 같은 마음으로는 오늘이 되지 않습니다. 세심한 삶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포기하면 가능성도 제로가 됩니다. 가능성은 믿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반드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체에 빠진 사람 혹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내 능력은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 좀 더 능력을 발휘해 노력을 하면 분명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이란 모든 것이 잘 되어 가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보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야 합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망설임이나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 혹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은 모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변하지 않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 사람은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과 연결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만으로 훨씬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독을 버려야 합니다. 삼독이란 것은 탐, 진, 치의 세 가지입니다. 먼저 탐은 욕심내는 마음인데요. 무엇이든 갖고 싶어 하거나 하나를 손에 넣으면 욕망이 더욱 커지는 마음입니다. 진은 노여워하는 감정을 말하는데요. 사소한 일로 분노를 느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누군가에게 퍼붓거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데요. 상식이나 도덕을 모르고 교양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삼독에 지배당하는 한 사람은 탈 없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 번뇌를 버릴 수 있다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삼독이 약간이라도 얼굴에 드러나려 할 때는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삼독이 머리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좋고 싫음으로 고민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재앙도 복도 그 근원은 같은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움도 친밀함도 사실은 완전히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인데요. 좋은가 싫은가는 전부 자신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때로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격려해 주려 하지만 받아들이는 측에게는 잔인한 말로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료의 단 한마디가 마음의 가시처럼 박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말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흘려듣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세상사에 집착하지 않고 말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그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조금씩 거리를 두어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니체와 함께 산책을 이라는 책입니다. 시라토리 하루히코 지음 김윤경홍 김 다산초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왠지 엄숙한 분위기에서 정자하고 앉아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야 하는 특별한 행위를 떠올릴 것입니다. 많이 대중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다소 영적이고 경직된 이미지가 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요, 명상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잠깐의 시간이 명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일상생활 중에도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바로 명상입니다. 삶의 길목에서 반드시 만나는 어두운 인내의 터널을 최대한 상처 입지 않고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산책과 명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며 메마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자신을 찾아 인생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학자들이 그랬듯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 동네를 조금 걷거나 공원이나 야트막한 산 둘레길을 거니는 것도 좋습니다. 차분히 생각에 잠기고 명상에 젖어들기에 딱 안성맞춤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꼭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멈추고 무언가에 집중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혹은 작업하면서도 명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명상에는 다양한 기회와 형태가 있으며 본인이 명상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산책 중에 발견하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말한 니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요, 날씨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35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직에서 퇴직할 정도로 병약했지만 맑게 갠 화창한 날에는 몸이 아픈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휴양지에서 즐기는 산책은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구원이었습니다. 니체는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니체는 해발 약 1800m 지대에 있는 아름다운 호반을 따라 숲속길을 매일 혼자 걸었습니다. 그렇게 산책하는데 보통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이 걸렸습니다. 니체는 이곳뿐만 아니라 자신이 머물던 여러 고장에서 매번 오랜 시간 산책했습니다. 산책이란 니체에게 현실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도시와 사람들, 번잡한 세상사에서 물리적으로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파묻혀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녹아드는 일이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체험을 종종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때마다 자연스레 자신을 잊게 된다. 인간도 자연이다. 진짜 자연은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니체는 자연에서 찾아낸 세 가지를 사랑했는데요. 바로 광대함, 고요함, 햇빛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8시간 동안 혼자 자연 속에 있다 보면 15분간의 깊은 침잠이 몇 번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8시간 동안 몇 번인가 아주 깊은 15분이 찾아온다. 그때야말로 내 안의 가장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활성 음료를 마실 수 있다라고요. 다음은 괴테인데요. 니체는 독일 최고의 위인으로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를 꼽았습니다. 니체에게 그는 종합적인 인간, 완전한 인간, 자기 자신을 외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명상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괴테는 제자인 요한 페터 에커만과 나눈 대화록에 나는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변화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한다 라고 썼습니다. 수많은 저서 가운데 이탈리아 기행에는 명상하는 괴테의 눈에 비친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도 글을 쓰기도 어려운 소재로는 보름달이 뜬 밤의 멋진 광경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길거리를 빠져나와 광장을 가로질러 끝도 없이 이어진 키아이아 거리를 그리고 바닷가를 거닐며 달밤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그럴 때면 공간이 촉발하는 무한한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압도한다. 다음은 길가의 꽃에서 시를 체험한 릴케입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19세에 첫 시집을 출간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 등 유럽 각지와 아프리카 곳곳을 여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친구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떠돌면서 시, 수필,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사교성 있고 활달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시인답게 소박하고 고독한 모습으로 늘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시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공원, 동물원, 식물원에서 인간과 동식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명상 상태일 때 자신이 겪은 일을 에세이, 체험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높은 언덕에 우뚝 선 성안의 정원에서 책 한 권을 들고 걷다가 관목의 벌어진 가지 사이에 몸을 기댔다. 그러자 풍요롭고 평온한 느낌이 찾아와 완전히 자연 속으로 녹아들었다. 책을 읽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의 무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조의 세계를 떠다녔다. 모든 대상이 한층 멀어지면서 동시에 한결 더 진실한 모습을 드러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위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후 프롬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며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프롬은 서재와 강의실만을 오간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인생 경험을 거치며 자유와 사랑에 관한 인간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론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했고 현대 사회에서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인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쫓기며 하루하루를 소비한다. 현대 사회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조와 속도만을 쫓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제품을 만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광고를 내보내 구매 욕구를 부추긴다. 우리는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끝없이 물건을 사들인다.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음을 놓을 잠도 없이 느긋하게 자신만의 시간에 젖어들지도 못한다. 평온하게 지내는 시간이 매우 적다.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무료함이 자아를 덮친다. 평정한 상태로 집중하지 못한다. 이렇게 인간성을 잃고 나아가 인생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명상으로 집중력을 길러야 한다. 집중력이 강해지면 각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부버인데요. 마르틴 부버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종교 철학자입니다. 부버는 소년 시절부터 36세의
어느 날까지 수시로 종교적 체험을 했고 저서 나와 너의 그 체험에 대해서 썼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문득 일의 진행 방향 밖으로 이끌려 나갔다. 이는 깊은 명상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시간이 없어진 느낌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영원, 시간의 정지, 공간 체험 등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됩니다. 부모는 이러한 체험을 뭔가 흔하고 예사로운 일이 가령 어떤 익숙한 사물을 바라보는 동안에 시작되기도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사상가 스즈키 다이세스인데요. 일생의 전반을 외국에서 지내면서 성과 깨달음을 전파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선을 세련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세련이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인격을 갈고 닦는다는 뜻입니다. 더러움을 없애고 순수해지는 일입니다. 삶의 더러움이란 바로 이 세상에 달라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비참한 생각을 하거나 속박을 느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대개 그러한 감정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움직이려 할 때마다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를 구속하고 억눌러 정신적 시야에 두꺼운 베일을 들이운다. 우리는 늘 구속된 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도겐선사인데요. 명상을 실천하고 지혜를 얻어 언어로 표현한 철학자가 바로 도겐선사입니다. 도겐선사는 수행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상한 스승이었습니다. 도겐선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아첨하지 마라. 남이 고마워하길 바라지도 마라. 선뜻 무언가를 남에게 베풀어라.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아낌없이 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보시다. 나에게도 베풀어라. 마음을 주고 목숨을 주는 것도 보시다. 다른 사람에게 자상하게 말하라. 나만 특별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타인과 너무 다르면 안 된다. 남이 하는 것도 하라. 사람을 싫어하거나 귀찮아하지 마라. 모든 일을 온화한 표정으로 마주하라.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입니다. 야마구치 슈 지음 김윤경 옮김 다산초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르상티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상티망이란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질투, 원한, 증오, 열등감 등이 뒤섞인 감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니체가 제시한 르상티망은 우리가 시기심이라고 여기지 않는 감정과 행동까지도 포함한 조금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우는 이 포도는 엄청 신기해 분명해. 이런 걸 누가 먹겠어? 라면서 가버렸습니다. 이는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우는 손이 닿지 않는 포도에 대한 분한 마음을 저 포도는 엄청 시다라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해소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문제로 삼아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이 르상티망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개인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기준에 예속 복종한다. 또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판단을 뒤바꾼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우리가 우리 자신답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는데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열등감을 노력이나 도전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고 열등감을 느끼는 원천인 강한 타자를 부정하는 가치관을 끌어내서 자신을 긍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갈 필요 없어.
파스타 체인점으로 충분해. 그저 순수하게 별 뜻 없이 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장에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은 격이 높고 파스타 체인점은 격이 낮다는 가치관을 일부러 뒤집어 보이려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페르소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전극에서 배우가 사용하는 가면을 뜻합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페르소나를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는가에 관한 개인과 사회적 집합체 사이에서 맺어지는 일종의 타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이 바로 페르소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 수사학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설득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를 뜻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주장이 이치에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물론 논리만으로 사람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번째로 꼽은 것이 에토스인데요. 윤리를 뜻합니다.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이라 해도 그 말을 하는 화자가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힘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투입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 점에 호소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토스는 패션, 즉 열정을 가리킵니다. 본인이 신념을 갖고 열정을 드러내며 말해야 비로소 타인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슴에 안고 미래를 이야기했기에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타고난 능력이란 없다. 경험을 통해 인간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존 로크의 타블라 라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블라 라사는 라틴어로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석판이라는 의미로 타블라는 태블릿, 즉 판이라는 단어가 그 어원입니다. 존 로크는 영국 경험론을 창시한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대학에서는 의학을 공부하여 해부학에 관한 저서도 남긴 인물입니다. 로크는 그가 주장한 경험론처럼 실제로 의사로서 많은 영유아를 접해본 경험을 통해서 태어날 때 사람의 심성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석판, 즉 타블라 라사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긍정하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존 로크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이며 그 위에 경험이 채색되면서 점차 현실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구축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고관이지만 로크가 살던 당시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마음 상태가 백지라는 것은 인간에게 타고난 우열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귀족과 왕족의 자손이든 장인이나 백성의 자식이든 타고난 우열은 없습니다. 개인의 소양은 모두 태어난 후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교육에 의해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사고관은 프랑스에서 대중도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사회적인 예속 상태에서 해방되어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 선다는 신념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로크가 주장하는 핵심 주제가 사람은 경험과 학습에 의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라면 이 주제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나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시대에는 다시 새롭게 배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기술의 발달이 두드러지는 사회에서는 한번 배운 지식이 금세 진부해지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자신의 경험을 초기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인생을 예술 작품으로 대한다면 안가주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트르는 대표적인 실존주의 사상가입니다. 실존주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중시한 입장입니다. 안가주망이란 주체적으로 관계한 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시간, 즉 인생 자체를 사용해 어떤 계획을 실현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그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사람의 일생에서 우발 사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현실과 자신을 각각 별개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외부의 현실은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 혹은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러한 현실이 된 것이므로 외부의 현실은 곧 나의 일부이고 나는 외부 현실의 일부입니다. 즉, 외부의 현실과 나는 결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 현실을 자신의 일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태도, 즉 안가주망이 중요합니다. 소위 성공은 사회나 조직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하고 기대받은 성과를 올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르트르는 그런 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다는 것은 사회나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손에 넣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직과 사회가 들이대는 척도를 보며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예술 작품처럼 창조해 내야만 자신의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아주 단순한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즉, 미술가나 음악가 같은 창조적인 전문가, 외과 의사나 사업가, 스포츠 선수 또는 체스 등의 세계에서 이를 사랑하고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마친 칙센트미하이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각자 분야가 다른 고도의 전문가들이 일에 흠뻑 빠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종종 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칙센트미하이는 그들 전문가가 사용한 이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나중에 몰입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가설을 정리했습니다. 절대적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 과정의 모든 단계에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불명확한 일상생활에서 생긴 일과는 대조적으로 몰입 상태에서는 항상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2. 행동에 대해 즉시 피드백을 합니다.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3.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룹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도전을 하고 있으며 너무 쉬워서 지루한 일도 너무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일도 없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4. 행위와 의식이 융합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5.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의식에서 배제합니다. 완전히 몰입해서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이나 고민이 의식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6.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몰입해 있어서 집중력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불안이 밀려오면 몰입 상태가 중단되어 조절 감각을 잃고 맙니다. 7. 자의식이 소멸됩니다.
자신의 행위에 상당히 몰입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몰입이 끝나면 반대로 자신이 크게 성장했다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8. 시간 감각이 왜곡됩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몰입하기 때문에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집니다. 혹은 정반대로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한순간이 늘어나 긴 시간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9. 활동이 자기 목적이 됩니다. 몰입 상태로 이끄는 체험을 의미가 있든 없든 단지 몰입 체험에서 오는 충족감을 위해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술이나 음악, 스포츠는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아도 자체의 만족감을 위해서 즐깁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곤란하고 힘든 상황을 돌파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